지방대 간호사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퍽 하는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간호사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볼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그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손에는 대걸레가 들려 있었고 허리는 살짝 구부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병원 청소부였죠. 진료부장 박준혁이 노인을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쳐다봐, 미련한 영감탱이. 청소나 해. 그의 고함에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준혁은 이 병원의 실세였으니까요. 서울의대 출신, 대학병원 외과 에이스 출신, 그리고 현재 한강의료재단 본원의 진료부장. 그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대걸레를 꽉 쥔 채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박준혁을 바라볼 뿐이었죠. 박준혁은 승리자처럼 비웃으며 간호사에게 고함쳤습니다. 넌 오늘부로 야간 근무 3개월 추가야. 그리고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그는 거만하게 어깨를 으쓱이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몰랐어요. 방금 자기가 미련한 영감탱이라고 부른 그 청소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한강의료재단 창립자이자 이사장 강태수. 3조 원 규모의 의료제국을 맨손으로 일군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그 낡은 청소복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분노한 호랑이가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나요?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날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날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심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강의료재단 본원 최상층 이사장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72세의 강태수 이사장은 그 풍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책상 위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연, 외아들 강민준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였어요. 아들은 이 병원의 부이사장이자 곧 재단 전체를 물려받을 후계자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평범한 간호사와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태수는 사진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이마에 깊은 골이 패였죠. 고아 출신, 지방 간호대 졸업. 물론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평생 맨손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 그걸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한강의료재단이라는 거대한 배의 안주인. 과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태수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 오경식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58세인 그는 20년 넘게 태수의 곁을 지켜온 오른팔이었습니다. 경식은 침통한 표정의 이사장을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사장님, 밤이 깊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고뇌가 뒤섞여 있었죠. 경식이, 내 생각은 어떠냐?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민준이의 반려자로 충분한 그릇인지. 오경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사람은 서류로만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보셔야죠. 태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오경식의 말이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죠. 본 모습이라.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오경식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한강 위로 반짝이는 다리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그 풍경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지. 오경식은 이사장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직접 낮은 곳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가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병원에서 가장 무시받기 쉬운 자리가 어딜까? 청소부지. 환자들 가족들, 의사들, 간호사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내가 그 자리로 가야겠어. 오경식의 눈이 커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경식이, 내가 현장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야. 병동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말이야. 그렇다면 이사장님, 저희 비서실에서 한 명을 간호부에 보내겠습니다. 신입 간호사로 위장해서 윤서연 간호사의 실무 능력과 인성을 매일 보고하도록 하죠. 태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특명을 주지. 서연의 모든 것을 보고하되 우리 비밀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건강 문제로 한 달 요양을 간다고 해. 그러면 직원들이 의심 안 할 거야. 당분간 부이사장인 민준이가 업무를 대행하고 며칠 후 한강의료재단에 이사장의 요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낡은 청소복을 입고 등이 구부정한 채 환경미화팀에 출근하는 노인. 그가 바로 강태수 이사장이라는 것을요. 낡은 안경, 투박한 사투리, 이마에 마스크. 완벽하게 변장한 태수는 이제 그냥 강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둑한 시간이었어요. 태수는 청소 도구함에서 대걸레를 꺼내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묵묵히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윤서연. 그녀가 바로 아들의 약혼녀였습니다. 어르신, 새로 오셨나 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에 살짝 놀랐어요. 대형 병원의 간호사가 청소부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다니.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목에 걸린 사원증을 보니 간호부 윤서연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잘 부탁해요, 간호사님. 서연은 다시 한번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병동 안으로 들어갔죠. 태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태수는 청소 도구함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따뜻한 캔커피 한 개,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짧은 문장. 태수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준혁 진료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 끝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박준혁이 서연에게 서류 뭉치를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지방대 출신이 그렇지. 기본도 안 돼 있어. 병동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보고 있었죠. 서연은 흩어진 서류를 모두 주워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억울함. 태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가 응급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술에 잔뜩 취한 박준혁이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회식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죠. 그의 눈이 태수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다가와 태수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야, 너. 저번에 내 차 긁은 게 너지? 태수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고? 이 영감탱이가 거짓말을 해? 박준혁이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달려왔어요. 부장님, 서연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그녀가 박준혁의 팔을 붙잡았죠. 부장님, 이분은 새로 오신 분이에요. 차 긁힌 건 한 달 전 일이잖아요. 박준혁의 충혈된 눈이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박준혁을 부축해 로비 소파까지 데려갔습니다. 부장님 많이 취하셨네요. 제가 대리기사 불러드릴게요.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서연. 그녀의 어깨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는 누구보다 컸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하고 박준혁이 떠난 뒤 서연이 다시 태수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기 때문이죠.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뭐려? 당연한 거죠.
어르신, 늦었으니 퇴근하세요. 그녀가 돌아서 걸어가는 뒷모습. 태수는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청소 도구함 옆 작은 휴게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술 취한 진료부장 앞에 막아선 서연. 낡은 청소복을 입은 늙은이를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젊은 여자.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태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음날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준혁의 진짜 본색이 드러나는 날, 그리고 서연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는 날이, 호랑이는 아직 발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톱이 드러나는 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한강의료재단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재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 전국 12개 산하병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한강의료재단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었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병원 대회의실에서 박준혁 진료부장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간호부, 원무부, IT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박준혁의 눈은 야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자료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내 승진이 걸린 일이야. 누구든 실수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해.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어요. 윤 간호사, 내가 지방대라고 무시당하기 싫으면 결과로 보여줘. 해외 병원 사례 다 리서치해서 우리 병원에 맞는 간호 프로토콜 전략까지 다 짜와.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내게 국어에 능통한 서연에게 해외 리서치는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기한이었죠. 박준혁은 고작 사흘의 시간만 주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에게 몇 주씩 주어지는 업무. 서연에게만은 사흘 안에 끝내라고 한 거예요. 그날 밤부터 서연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병동 불이 꺼진 뒤에도 서연의 자리만은 환하게 빛났어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은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두드렸죠. 미국 메이오 클리닉, 영국 NHS, 일본 도쿄대 병원, 싱가포르 종합병원. 세계 각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자료들을 번역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 정말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 파견된 신입 간호사 이수빈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새벽 2시가 넘도록 자리를 지키는 모습,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려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모습까지. 수빈은 그 모든 것을 스마트워치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비서실로 전송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을 보았어요. 헬쑥하게 야윈 볼, 푹 꺼진 눈, 그리고 갈라진 입술.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문지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버텨야 해. 나를 믿어준 사람을 위해서. 셋째 날 새벽 서연은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8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병원들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분석, 그리고 한강의료재단에 맞는 차별화된 간호 프로토콜 전략이 담겨 있었죠. 서연은 완성된 파일을 저장하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사흘 동안 겨우 56시간밖에 자지 못한 탓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박준혁이 서연의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죠. 윤 간호사, 발표할 때 쓸 대본도 다 작성해. 슬라이드 노트에 대사 넣고 오늘까지 가져와. 서연은 밤새워 만든 자료에 발표 대본까지 작성했습니다. 임원 회의 날이 밝았어요. 서연은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밤새워 만든 보고서가 담긴 USB. 박준혁이 그걸 당당하게 들고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문이 닫히고 서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보고서, 발표 대본까지 전달한 자료를 박준혁이 그대로 발표할 거였죠. 하지만 말단 간호사가 진료부장에게 내 이름을 넣어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감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분석이네요. 해외 사례 비교가 이렇게 정밀할 수가. 박 부장님, 역시 우리 병원의 에이스시네요. 박준혁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구상한 전략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만들었죠. 그 순간 복도에 서 있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연은 화장실로 향했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버티자. 내 실력은 어디 안 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바로 그때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서연의 창백한 얼굴과 부은 눈두덩이를 보았어요. 그는 서연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박준혁에게 달려가 따져 묻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알려지면 서연은 줄을 잘 선 간호사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테니까요. 화장 지워졌네요. 수고했어요. 민주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연에게 등을 보인 채 민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텅 빈 병동. 서연의 책상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타민 음료와 초콜릿, 그리고 작은 메모. 힘내세요. 서연은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두고 간 것이었어요. 한편 수빈은 박준혁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축배를 들러나간 박준혁. 그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수빈은 몰래 그의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그리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서류 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리베이트 명단. 진료부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한 장씩 촬영했습니다. 박준혁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서연은 자리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모두 구내식당으로 갔지만 그녀는 밀린 업무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태수였어요. 이것 좀 먹어요. 그의 손에는 바나나 우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따뜻했어요. 아이고, 간호사님. 이런 걸 왜? 몸 상해가며 일하는 거 아니야. 젊을 때 건강 지켜야 늙어서 안 고생해요. 서연은 바나나 우유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자신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늙은 청소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태수는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연을 보았습니다. 해외 파트너 병원과 화상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박준혁이 망쳐놓은 일정을 수습하고 있었죠. 침착하게 상대방을 설득하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서연.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런 인재가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날 오후 민준 부이사장이 간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젝트의 세부 수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박준혁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직접 쓴 게 아니니 세부 내용을 알 리가 없었죠. 민준이 회의실을 나간 직후 박준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윤 간호사. 네, 부장님. 서연이 다가오자 박준혁은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질문이 나오게 보고서를 이따위로 써? 수치를 엉망으로 넣어서 내가 망신당했잖아. 그리고는 그 보고서 뭉치를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퍼벅.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어요. 그 사이로 서연의 굴욕적인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볼에 종이가 스친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복도 저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태수.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를 바닥에 내리쳤어요. 저놈이 정말 죽고 싶은 게로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늙은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 온 호랑이의 포효였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이를 악물며 분노를 삼켰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저놈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놔두자.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어요. 보고서 사건 이후 박준혁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어요. 회의 시간에 서연이 의견을 내면 못 들은 척 무시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에게는 서연과 어울리지 말라고 은근히 압박을 넣었죠. 서연의 책상 위에는 전에 없던 잡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뎌냈어요. 엉망이 된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파일을 밤새워 다시 작성했죠. 어느 날 저녁 병동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던 서연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럴 땐 가끔 하늘도 보고 그래요. 청소복을 입은 태수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늘을 봤네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에 대한 안타까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강의료재단에 중대한 일정이 잡혔습니다. 해외 제휴병원 5곳과의 화상회의,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였죠. 박준혁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당일 오전, 박준혁은 부산하게 서류를 챙기는 척하더니 갑자기 서연을 불렀어요. 윤 간호사, 나 급한 외부 미팅이 생겼어. 오늘 화상회의는 내가 알아서 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해외 병원 원장들을 혼자서 상대하라니요. 그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 당일 통보로요. 부장님,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팀원 한두 명이라도. 박준혁은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너 말고 영어 제대로 하는 놈이 없어. 내가 그냥 해. 그리고는 서류 가방을 들고 성큼 나가버렸습니다. 수비는 박준혁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SNS에서 그의 사진을 발견했죠. 골프장이었어요. 병원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진료부장은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수비는 재빨리 비서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박준혁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협조자를 구했어요. 한편 회의실에서는 서연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5개 화면에 각기 다른 나라의 병원장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독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헤드셋을 쓰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박 부장이 참석하지 않은 거죠? 그들도 바쁜 시간을 내서 참석했는데 담당 임원도 아닌 간호사가 예고 없이 나오니 기분이 나쁜 거였죠. 서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부장님께서 긴급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겸손한 태도, 상대 측 병원장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 후 4시간 동안 서연은 혼신의 힘을 다해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영어,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각 병원의 요구사항을 정리했죠. 한강의료재단의 새로운 시스템을 설명하고 세부 협력 계획안을 조율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미국 측 병원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오늘 브리핑과 협의 정말 훌륭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박 부장보다 훨씬 낫네요.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그 시각 골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의료기기 납품업체 사장들과 내기 골프를 치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어요. 캐디가 따라주는 맥주를 홀짝이며 그는 목소리를 낮췄죠. 박 부장님, 다음 납품 계약도 연장되는 거죠? 걱정 마. 내가 한강의료재단 납품은 꽉 잡고 있으니까. 그 대신 다음 계약 때 물량 좀 부풀려서 넣어줘. 차액은 내가 챙길 테니까. 알겠습니다, 부장님.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회의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또다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4시간짜리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각 병원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어요. 너무 지쳐서 몇 분만 쉬려고 했던 거죠. 그때 누군가 살며시 병동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그는 서연의 자리로 다가가 잠든 그녀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가, 그리고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무릎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병동을 나갔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누군가 덮어준 담요에서 깨어났어요. 따뜻한 온기에 잠시 멍하니 담요를 바라보던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어르신이 왔다 가셨나 보네. 서연은 담요를 들고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어요. 어르신, 이거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하게 잤어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담요를 덮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담요를 받았어요. 그래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바로 그 순간 태수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버티는 이유.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 때문이라는 것을 태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의심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진짜 악행. 그것이 서연을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서연은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며칠 후 박준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내에 감사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비리가 들통날 경우를 대비해 방패막이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방패막이가 바로 서연이었어요. 박준혁은 하청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지웠어요. 그 자리에 윤서연이라고 적어 넣었죠.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윤 간호사, 좋은 소식이야. 이번 의료기기 납품 계약건 책임자로 내 이름을 올렸어. 내가 특별히 해준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서연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왜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일단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박준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터지면 모든 책임은 서연에게 돌아갈 거예요. 자신은 깨끗하게 빠질 수 있죠. 바로 그 순간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오경식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려왔어요. 이사장님, 박준혁이 윤서연 간호사 명의로 사고를 쳤습니다. 납품 계약 담당자를 몰래 바꿔치기 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알았다. 모든 증거를 확보해. 전화를 끊은 태수는 창문 너머로 병원 본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어요. 서연은 아직 자신이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키는 눈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눈들은
악인의 모든 행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간호부에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박준혁이 부서 전체 회식을 선언한 거예요.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젝트의 중간 성과를 축하한다는 것이었죠. 저녁 7시 회식 장소인 고깃집,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곳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술잔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박준혁은 상석에 떡하니 앉아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이미 빈 소주병이 2개나 놓여 있었죠. 자, 오늘은 다들 마음껏 마셔. 내가 쏜다. 간호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모두가 박준혁의 눈치를 보느라 긴장하고 있었죠. 그때 박준혁의 시선이 서연에게 멈췄습니다. 윤 간호사, 왜 술을 안 마셔? 상사가 주는 술은 보약이라고 했어. 그는 서연의 빈잔에 독한 소주를 가득 따랐어요. 술이 잔 가장자리까지 찰랑거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료부장의 압박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감사합니다. 서연은 억지로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굴이 금세 붉어졌어요. 박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노골적인 공격을 시작했어요. 야, 다들 알아? 우리 윤 간호사가 고아 출신의 지방대 나온 거. 그런 애가 이 병원에 붙은 건 다 내 덕이야. 내가 얼마나 예뻐해서 키워주는데. 회식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서연을 두둔하지 않았죠. 서연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빈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준혁의 폭언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어요. 술이 몇 순배 더 돌자 박준혁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더니 갑자기 서연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야, 윤 간호사. 우리 기분 좋게 러브샷 한번 하자.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였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 팔짱 끼고 한잔하자고. 박준혁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축축한 손의 감촉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서며 박준혁의 손을 세게 뿌리쳤어요. 부장님 많이 취하셨습니다. 그만하시죠. 서연의 목소리가 회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지글거리던 고기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박준혁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그는 이성을 잃었어요. 어머, 이게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그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너 미쳤어? 상사한테? 당장 병동 돌아가서 야간 당직 오늘부터 3개월 추가야. 서연은 그 자리에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서연은 회식장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붉어진 볼을 스쳤어요. 술기운과 억울함이 뒤엉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꿋꿋이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오늘 회식이라 했지. 저녁은 맛있게 먹었고,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이 느껴졌어요.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회식하다가 야근하러 들어가요. 오늘은 또 몇 시까지 할 건데? 민준의 목소리에 너털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밤하늘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처럼요. 그 시각 민주는 근처 유명죽 전문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복죽 2인분을 주문했어요. 배달 음식은 원무과에서 맡았기에 간호부 윤서연 간호사에게 전달하라는 메시지도 넣어두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아직 사내 비밀 연애였어요. 그래서 직접 나설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서연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원무과에 죽이 도착했습니다. 태수는 청소를 하다가 배달 음식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 후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간호사님, 누가 이거 전해주라네. 태수가 죽 포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죠? 모르겠어. 간호사님 주라고 하더라고. 서연은 죽 포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전복죽이 은은한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인분이네요. 어르신, 저랑 같이 드시죠. 태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서연의 강권에 결국 복도 한쪽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죽을 먹으며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저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믿어준 사람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이 죽도 그 사람이 보내준 거예요. 제 남자친구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왔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버티는 이유.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 때문이라는 것을 태수는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이 야간 당직 업무를 마치고 병동을 나섰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았어요. 태수는 그런 서연이 걱정되어 함께 큰 길가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가면 위험해요. 내가 택시 잡아줄게. 두 사람이 길가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서연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수는 옆에서 택시를 살피다가 우연히 서연의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됐어요. 윤 간호사, 아까는 미안. 지금 나랑 둘이 한잔하러 오면 승진시켜줄게. 박준혁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혐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택시를 잡아주는 친절한 청소부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의 것으로 돌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했던 한강의료재단 창업주의 눈빛이었죠. 태수는 떨리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요. 그런 문자는 씹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냉기는 한겨울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택시가 멈춰서고 서연이 탔어요.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혁? 내 놈은 이제 끝이다. 가로등 불빛이 태수의 등 뒤로 비쳤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던 그의 등이 꼿꼿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회식 다음 날, 전날 골프 후 술자리로 과음한 탓에 박준혁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병원으로 출근했죠. 윤 간호사, 어제 회의 보고서 가져와. 서연이 정성껏 작성한 보고서를 건네자 박준혁은 대충 훑어보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4시간짜리 회의라고 이렇게 길게 써놨어? 읽기 싫으니까 한 페이지로 다시 요약해와. 서연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사안이 15개가 넘는 회의 내용을 한 페이지로 압축하라니. 무리한 요구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죠. 한편 비서실장 오경식은 박준혁의 개인 법인카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주말마다 골프장 결제, 평일 저녁마다 유흥업소 결제, 접대비가 한 달에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오경식은 이 내역을 재무팀에 정식 조사 의뢰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민준과 박준혁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부장님, 간호사들이 야근이 많던데요. 부장님은 밖으로 비즈니스 미팅 다니시느라 참 바쁘신가 보네요. 박준혁은 눈치도 없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부서가 병원을 먹여 살리느라 제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죠.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태수는 혀를 찼습니다. 저런 뻔뻔한 놈을 봤나? 며칠 후 박준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내에 감사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비리가 들통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조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타깃이 바로 서연이었어요. 그날 점심시간, 박준혁은 병동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구내식당으로 간 사이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조작 파일들이 들어 있었죠. 그는 재빨리 서연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서연의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갔어요. 진료부장인 그는 비상시를 대비해 모든 직원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USB에 담긴 파일들을 서연의 폴더 여러 곳에 분산시켜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의료기기 납품업체와의 불법 거래 내역서, 가짜 장부, 허위 리포트, 모두 서연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며진 조작 문서들이었어요.
박준혁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내가 범인이야, 윤서연. 바로 그때 수빈이 병동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던 수빈은 유리창 너머로 박준혁을 보았어요. 서연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료부장이 왜 남의 자리에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는 걸까요? 수빈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복도 모퉁이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어요. 박준혁이 USB를 뽑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죠. 수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박준혁이 무언가 큰 조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수빈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박준혁이 외부 미팅을 간다며 사무실을 비운 사이 수빈은 몰래 부장실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준혁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수빈은 순간적으로 판단해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박준혁의 구두가 바로 옆을 지나갔죠. 박준혁은 책상 서류 더미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수빈은 그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죠. 며칠 후 박준혁의 두 번째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사장을 매수해 허위 진술서를 만들었어요. 서연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었죠. 완벽한 거짓말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병동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윤 간호사가 뒤로 돈을 챙긴대. 납품업체랑 뭔가 있다더라.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일부러 피하는 동료들. 서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서류를 찾으려고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갈색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죠.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빽빽하게 쌓인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죠. 이게 뭐야?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왜 자신의 서랍에 이런 돈을 넣어둔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 박준혁이 감사팀 직원 3명을 대동하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연극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죠. 윤 간호사, 그게 뭐야? 설마 그 돈이 뇌물이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돈봉투가 마치 자신을 범인으로 만드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저도 방금 처음 발견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실망이야, 윤 간호사.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감사팀 직원들이 서연의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작된 불법 거래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든 정황이 서연을 횡령범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이 없었죠. 수빈은 이 모든 광경을 복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준혁의 조작이 시작됐습니다. 역공 프로그램 가동하겠습니다. 서연이 감사실로 연행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1층 복도를 지나며 청소 도구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 어르신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죠. 태수는 창 너머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태수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그 눈빛에서 이상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힘이 났죠.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민준이 감사팀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윤서연 간호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단호했어요. 부의사장님, 현장에서 수천만 원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부의사장님이라도 공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 보였으니까요. 서연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자 박준혁은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 따랐어요. 샴페인 글라스에 붉은 와인이 찰랑거렸죠. 이제 끝이야. 윤서연, 넌 여기서 끝이야.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청소 도구함 옆 작은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것을요. 태수의 주먹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발톱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박준혁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서연은 더 깊은 지옥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고. 그 잔인한 선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감사조사는 사흘간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야 했어요. 감사팀 직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쉴 새 없이 쏟아졌죠.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컴퓨터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감사팀 직원들도 내심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범죄자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준혁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예상보다 훨씬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사장을 다시 불러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윤서연 간호사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죠. 조사가 끝난 후 서연은 다시 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서연을 대놓고 피했고 누군가는 뒤에서 수군거렸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저러고도 출근을 해? 서연은 그 시선들을 견디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요. 그때 박준혁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윤 간호사, 이리 와봐.
간호부 전원이 보는 앞이었어요. 박준혁은 간호사들 한가운데 서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이 다가가자 박준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기회를 줬잖아. 자백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발뺌이야? 부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야 했죠. 부장님이 하신 리베이트와 장부 조작,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시고 사과하십시오. 순간 병동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서연이 진료부장에게 대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박준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에 핏줄이 섰어요. 이성을 잃은 그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그리고 다음 순간 날카로운 소리가 병동에 울려 퍼졌습니다. 퍽! 박준혁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거예요.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그녀의 볼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머리카락이 흩어지며 얼굴을 가렸죠. 병동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충격에 빠져 굳어 있을 뿐이었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부어오른 뺨 위로 눈물이 타고 내려갔죠.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박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장님, 지금 하신 행동, 평생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했죠. 오히려 박준혁이 움찔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는 옆에 있던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사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넌 내가 무조건 해고시킬 거야. 휴지통이 굴러가며 휴지와 종이컵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서연을 두둔하지 않았죠. 복도 저편 청소 도구함 앞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태수.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대걸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대걸레가 쓰러지며 물이 바닥에 튀었죠.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생 재계를 호령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토록 분노한 적은 없었어요. 자신이 일궈온 병원이 저런 악인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견딜 수 없었죠.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놈을 완벽하게 끝장낼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서연이 퇴근하며 후문을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어요. 눈두덩이도 부어올라 있었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간호사님. 서연이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태수는 미리 준비해둔 얼음팩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거 갖다 대요. 붓기가 좀 빠질 거야.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자신에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늙은 청소부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안쓰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한편 비서실에서는 대대적인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오경식은 수빈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준혁의 리베이트 내역, 골프장에서의 녹음 파일, 의료기기 비자금 장부, 그리고 오늘 병동에서 서연의 뺨을 때리는 영상까지. 수빈이 고화질로 캡처한 폭행 장면은 박준혁의 광기 어린 표정과 서연의 굴욕적인 순간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오경식은 이 모든 자료를 비서실 보안 서버에 저장하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대청소를 시작할 때야. 그는 추가로 박준혁의 내연녀 명의 계좌와 해외 비자금 세탁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갖춰진 거예요. 같은 시각 민주는 혼자서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 팀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박준혁이 매수한 납품업체 사장의 약점을 찾아내 역공을 준비하고 있었죠. 서연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차갑게 대해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서연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하자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서였어요. 귀하는 사규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인해 즉시 해고됨을 통보합니다.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박준혁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내 발로 짐 싸서 나가.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찍었던 사진이 담긴 액자, 머그컵, 작은 화분, 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상자 하나에 다 들어갔죠. 간호사들은 고개를 돌린 채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서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서연이 짐 상자를 들고 병동을 나서자 박준혁이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저 여자 호송해. 보안 요원 2명이 서연의 양옆에 섰어요. 마치 범죄자를 연행하듯 그녀의 팔을 붙잡았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묵묵히 걸어갔죠. 복도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보안 요원이 서연의 팔을 놓았습니다. 서연은 건물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죠. 손에 들린 짐 상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한강의료재단 본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5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던 곳,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곳, 이제 그곳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뺨을 맞았을 때도 해고 통보서를 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건물 밖에 홀로 서 있는 이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 간호사, 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따라 나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죠. 감히 누굴 건드려? 경찰 조사나 잘 받아. 서연은 고개를 돌려 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걸어갔죠. 서연은 정문을 피해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청소 도구함이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인사해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도구함 앞에 도착했을 때 강 어르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서연이 다가가자 태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당분간 인사 못 드릴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이 건네주신 바나나, 우유, 얼음팩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태수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전해졌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기억하세요.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죠. 서연이 떠나자 태수는 조용히 청소복 모자를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이사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한편 수빈은 간호부의 모든 데이터를 비서실 보안 서버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삭제한 파일들, 조작한 기록들, 그리고 숨겨둔 비자금 장부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도 빠짐없이 복사되고 있었죠. 수빈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창립 기념식 전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박준혁은 지인들과 비싼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제거했다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죠. 그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거드름을 피웠어요. 이제 한강의료재단, 내 앞길에 거칠 게 없어. 창립 기념식에서 올해의 공로상도 받고 곧 부원장 승진이지. 그는 자신의 미래가 탄탄대로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자신의 모든 범죄가 이미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비서실장 오경식은 이사장실로 돌아온 태수에게 최종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박준혁의 내연녀 명의 계좌와 해외 비자금 세탁처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내일이다. 내일 창립 기념식에서 한강의료재단의 암세포를 도려낼 거야. 전 직원 참석시켜.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한편 민주는 서연의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불을 끈 채 밤새 그녀를 지키고 있었죠. 서연이 집에 무사히 들어간 것을 확인했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서연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겠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것이 그를 짓눌렀죠. 조금만 더 기다려. 민준이 최고의 변호인단을 통해 찾은 박준혁의 납품업체 매수 증거. 그것은 비서실장에게 이미 전달된 상태였어요. 그는 서연의 방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 같은 시각 서연은 집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가로챘던 모든 프로젝트의 진짜 원본 기획서들이었죠. 서연은 병원 서버에 올리기 전에
항상 자신의 개인 드라이브에 백업을 해두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몰래 기록해둔 진료부장의 지시 일지도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그 기록에는 박준혁의 부당한 지시와 폭언, 부당행위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이 자료들을 하나씩 출력하며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해고당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 시간 태수의 집. 그는 옷장 앞에 서서 오래된 정장을 꺼내 들었어요. 수십 년 전 한강의료재단을 창업할 때 처음 맞췄던 바로 그 정장이었죠. 태수는 정장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맨손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읽어온 세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내일 내가 만든 병원을 더럽힌 놈을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 그는 오래되고 낡은 정장을 조심스럽게 걸어두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새벽녘 수빈이 서연의 집을 찾아왔어요. 벨을 누르자 서연이 나왔습니다. 수빈 씨, 이 시간에 여긴 왜? 서 선배님, 민준 부이사장님이 제게 부탁한 거예요. 수빈은 빙긋이 웃고는 빠르게 집을 떠났습니다. 서연이 커다란 쇼핑백을 열어보자 깜짝 놀랐어요. 한강의료재단 창립 기념식 초대장과 함께 민준이 준비한 단정한 정장 세트가 들어 있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강의료재단 본원 건물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그는 오늘 올해의 공로상을 받을 꿈에 부풀어 있었죠.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오늘이 그의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호랑이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창립 기념식장인 호텔 대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강의료재단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성대한 행사였죠. 박준혁은 단상 가장 가까운 좌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가 술렁거렸어요. 초라한 차림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은 서연이 당당하게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박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해고된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는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이 여자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구두를 신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꼿꼿하게 편 어깨,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눈빛. 한강의료재단의 창립자이자 이사장 강태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사장님이 왜 여기 계셔? 요양 중이시지 않았나?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태수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죠. 그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박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죠.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가 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물러서.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서연에게서 물러났습니다. 누구도 이사장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었죠. 서연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눴던 강 어르신, 바나나 우유를 건네주던 그 노인이 바로 한강의료재단의 이사장이라니요.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르신이 이사장님이셨어요? 태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많이 놀랐지? 나를 따라오시게. 태수가 서연의 손을 이끌어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주었어요. 박준혁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창백해져 있었죠.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암전 속에서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박준혁이 서연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고화질로 선명하게 촬영된 그 영상. 박준혁의 광기 어린 표정과 서연의 굴욕적인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연회장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세상에, 저게 뭐야? 직원을 저렇게 때리다니. 두 번째 영상은 박준혁이 서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승진을 미끼로 은밀한 만남을 요구하는 추악한 내용. 그것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박준혁의 비리 내역이었어요.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목록, 골프장에서 뒷돈 거래를 약속하는 녹음 파일, 내연녀 명의로 세탁한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선명한 화질로 상영됐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박준혁이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그는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며 고함을 질렀죠. 당장 안 꺼?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은 이미 경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무대 중앙에 태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청소부 모자가 들려 있었죠. 그는 그 모자를 천천히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난 몇 주간 이 병원의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 종류의 인간을 보았습니다. 태수의 시선이 박준혁에게 향했습니다. 권력을 악용해 약자를 짓밟고 남의 공을 가로채고 병원 돈을 횡령하는 짐승 같은 인간. 그리고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옮겨갔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재. 태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쓰레기 밑에서 썩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저런 자에게 우리 재단의 핵심 부서를 맡기려 했다니. 내 눈이 잠시 멀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왕의 일갈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거죠. 이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바닥을 기어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모아 빌며 눈물까지 흘렸죠. 제발 살려주십시오.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수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박준혁의 손을 툭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윤서연 간호사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마. 이 자리에서 빌어봐라. 그래도 안 된다. 박준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태수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행사장 뒤편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준혁을 폭행, 공금 횡령,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박준혁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이사장님, 이사장님, 살려주십시오. 박준혁의 절규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수는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서연 간호사, 이리로 올라오게.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에 올랐어요. 태수 앞에 서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가 서연에 부어올랐던 뺨을 안쓰럽게 어루만졌어요. 고생 많았구나. 내가 버텨준 덕분에 이 병원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었다. 그리고 태수는 마이크를 들어 전 사원에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박준혁을 파면합니다. 그리고 윤서연을 한강의료재단의 새로운 간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말단 간호사에서 간호부장으로의 파격적인 승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가 퍼져나가 순식간에 연회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윤서연, 윤서연. 사람들이 서연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억울했던 시간들, 뺨을 맞으며 삼켰던 분노, 해고당하며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그때 민준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를 믿었지만 모두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믿음이 나를 견디게 했어요. 두 사람은 전 직원 앞에서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연회장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태수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어요. 내가 청소부로 있을 때 서연이가 건넨 따뜻한 캔커피 한 잔. 그 작은 배려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저는 그녀의 한결같은 태도와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 아들의 반려자로 그녀를 인정합니다. 연회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청소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창립 기념식 다음 날, 뉴스와 인터넷은 한강의료재단 사건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사장이 청소부로 잠입해 내부 비리를 파헤쳤다는 이야기. 그것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재단 이사장의 파격 행보, 청소부 변장으로 횡령 적발, 지방대 출신 간호사, 억울한 누명 벗고 간호부장 승진.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성공 스토리가 연일 보도됐죠. 하지만 서연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간호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서연이 간호부에 첫 출근을 한 날, 간호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전날까지 그녀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회의실에 간호사 전원을 소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간호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러분도 피해자였어요. 잘못된 권력 아래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걸 압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병원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새로운 간호부를 만들어 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가 퍼져나가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그동안 자신들이 서연에게 어떻게 했는지 떠올리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서연은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한편 법원에서는 박준혁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준혁은 폭행, 횡령, 업무상 배임, 성추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어요.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죠. 재판 첫날 박준혁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호화로운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그가 이제는 죄수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죠. 방청석에는 한강의료재단 직원들과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연도 있었어요. 증인석에 선 납품업체 사장이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에게 강요받아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윤서연 간호사에게 돈을 건넨 적은 없습니다. 모든 리베이트는 박준혁에게 갔습니다. 다음 증인은 서연이었어요. 저는 5년간 박준혁 밑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진료부장의 비리를 알게 됐을 때 그는 저를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제 컴퓨터에 조작된 파일을 심고 제 서랍에 현금을 넣어 저를 횡령범으로 만들려 했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계속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저는 뺨을 맞았고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모욕당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연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을 때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어요. 윤 부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재판은 진실이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저는 앞으로 한강의료재단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로 빠져나온 서연 앞에 민준이 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향해 걸어갔죠. 차 안에서 민준이 서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멋있었어.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한편 태수는 이사장실에서 비서실장 오경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박준혁 재판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 재단에 숨어 있는 다른 썩은 부분들도 다 도려내야 해. 이제 달라져야지. 서연이 같은 인재가 제대로 인정받는 병원을 만들겠어. 그날 저녁 태수는 민준과 서연을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따뜻한 가정식 요리가 테이블 위에 가득했죠. 서연아,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서연의 볼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태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좋은 날로 잡아라. 세 사람은 웃으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서연과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강의료재단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태수 이사장은 서연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아들에게 넘겨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준아, 이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다오. 네, 아버지.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서연은 축의금 전액을 현장직 복지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간호부장으로서 첫 번째 결제를 올렸어요. 본원 청소 도구함과 미화원 휴게실을 호텔 수준으로 리모델링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연의 제안에 태수 이사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영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주식도 부동산도 아니었어. 바로 내 며느리였지. 한편 박준혁은 교도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의료재단 현장직 복지센터 설립. 윤서연 간호부장의 첫 번째 프로젝트. 박준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짓밟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당하게 대우받고 있었어요. 자신이 뺨을 때렸던 여자가 이제 간호부장이 되어 병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미친 듯이 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보냈고 통장 잔고는 모두 압류되어 제로가 되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사라지고 차가운 교도소 바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비에서는 명품 슈트를 입은 의사들이 청소부와 미화원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서연이 만든 변화였어요.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새로운 철학이
한강의료재단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서연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수 이사장 댁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태수는 처음으로 손주를 안게 될 생각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늦게 퇴근하는 서연을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와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당신이 힘들까봐 내가 더 노력할게. 고마워요. 당신 곁에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빈은 정식으로 간호부에 발령받아 서연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박준혁 시절의 잔재를 하나씩 지우며 새로운 병원 문화를 정착시켜 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 이사장이 옷장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꺼내 들었어요. 청소 도구함에서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옷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내가 가봐야 할 현장이 많아. 비서실장 오경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설마 또? 그래. 이번에는 물류센터 주차장이야. 거기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태수는 다시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투박한 말투, 낡은 안경. 다시 한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1년 후 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첫걸음마를 떼던 날이었어요.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태수 이사장의 청소복 단추를 잡고 방긋 웃었습니다. 태수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손주 할아버지 닮아서 현장을 좋아하나 보구나.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존중의 가치로 묶인 가족이었어요. 어느 날 서연은 신입 간호사 연수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단상에 선 서연은 수백 명의 신입 간호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은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보석으로 발견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었어요. 신입 간호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주한 가장 낮은 곳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할 하늘의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잊지 마세요. 석양이 지는 이사장 저택 정원. 태수와 서연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어요. 서연아. 네, 아버님. 태수가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건넨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구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야. 넌 그 순간에도 한결같았어. 그게 바로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귀한 유산이야.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쌌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강의료재단의 새로운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친 누군가가 혹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당신이 오늘 마주한 가장 낮은 곳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하늘의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한강의료재단의 기적은 대단한 비결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캔커피 한 캔을 건네는 그 작은 진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도 변함없이 살았어요. 간호부장이 되어서도, 부의사장의 아내가 되어서도, 병원 복도에서 청소부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야간 당직 간호사들에게 간식을 챙겨주었죠. 그녀가 뿌린 작은 씨앗들이 한강의료재단 전체에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태수 이사장은 이제 77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1년에 한 번씩 몰래 청소복을 입고 병원을 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매번 돌아올 때마다 그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제 우리 병원은 달라졌구나. 정말 사람이 먼저인 곳이 됐어. 서연의 아들 강시우는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낡은 청소복을 꺼내들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할아버지, 오늘도 영웅 옷 입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이 옷 입으면 영웅이 되거든. 태수는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태수 이사장 댁 정원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태수, 서연, 민준, 그리고 어린 시우. 4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태수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다. 서연이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거야. 나는 그저 지켜본 것뿐이지. 서연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님, 그날 제가 건넨 캔커피 기억하세요?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잊겠니?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커피였어. 시우가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손주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평생 돈을 벌고 병원을 짓고 재단을 키웠어. 하지만 진짜 재산은 따로 있더구나. 민준과 서연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노을을 바라보는 이 평범한 순간. 이게 내가 평생 찾던 행복이었어. 서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고아로 자라면서 늘 외로웠어요. 가족이 뭔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태수는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서연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올랐어요. 민준이 잠든 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은 태수에게 살며시 목례를 하고 남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수는 홀로 정원에 남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청소복을 입고 복도를 닦던 날들, 서연이 건넨 따뜻한 캔커피, 박준혁의 폭행을 목격하고 분노로 떨렸던 순간, 그리고 창립 기념식에서 진실을 밝혔던 그날, 모든 것이 엊그제 같았습니다. 결국 인생은 말이야. 태수는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어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야. 따뜻한 인사 한마디, 진심 어린 배려 하나. 그게 기적을 만드는 거지.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어요.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런 따뜻한 기적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